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만화제 타시햄입니다. 자, 오늘은 얘하고 얘 중에 어떤 애가 더 나은지 제가 결정을 이거 아닌데? 네, 주책입니다. 이 보드를 빼먹었네요, 제가. 예, 절대로 의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제가 쓸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팔 거고요. 이 보드는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고요. 이 보드는 에즈락 B450M 프로4입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기가 에즈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인보드를 고르는 기준이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쓰는 환경에 제일 잘 맞는 보드가 진짜 좋은 보드죠. 그리고 그런 선택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보드를 골랐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보드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까 선택을 할 때 여기 그 PCI 슬롯 있죠? 옛날에 쓰던 PCI. 그 슬롯이 꼭 필요해서 그 PCI 슬롯이 있는 보드를 이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드를 골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드를 고를 때는 제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PS2 단자가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이 PS2 단자가 없었던 보드가 좀 스펙 면에서 조금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PS2 단자가 있는 보드를 골랐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드를 고를 때는 뭐 자기 주관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 보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드만 해도 똑같은 MATX 사이즈의 뭐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칩셋도 같죠. B450. 하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한테 진짜로 있어야 되는 기능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 보드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두 가지 보드를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걸 쓸지 이미 결정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나머지 분들한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보드들 중에 왜 하필 얘네들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느냐? 일단 제가 요번에 고르고 있는 보드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MATX 사이즈 보드입니다. 이 두 가지 보드 다 제가 구입했을 때 현금 가격 기준으로는 둘 다 10만 원이 안 됐었고요. 가성비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보드 다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정말 좋은 보드들이에요. 원래는 이 두 가지 말고 MSI의 B450M 박격포 맥스라고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랑 그 보드까지 이 세 가지 보드가 요 카테고리에서는 3대장이에요. 그래서 그 박격포 맥스까지 세 가지 보드를 놓고 한꺼번에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가 이 두 가지니까 이 둘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품의 비교를 위해서 다나와 상품 DB하고 제품 매뉴얼 등을 참고했고요. 얘는 한 달, 얘는 한 열흘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클럭은 에즈락 쪽이 확실히 낫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램클럭이 이 에즈락 쪽이 좀 더 높게 오버가 가능합니다. CPU 오버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데 하지만 오버클럭을 위한 바이오스 조작 편의성이라든가 전압을 유지하는 능력 면에서는 역시 에즈락 쪽이 좀 더 낫고요. 두 제품 다 LLC 메뉴가 없지만 에즈락 보드가 훨씬 더 전압 변동폭이 작아요. 전압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게 오버클럭 할 때는 좀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가 직관적이어서 오버클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면에서는 에즈락 보드가 확실히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원부 구성은 얘가 9페이지, 얘가 4+3페이지예요. 이 위쪽으로 3페이지씩 할당된 건 똑같고요. 이 소켓 왼쪽에 있는 페이지들이 CPU 전압, 그러니까 V코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페이지들에 비해서는 얘네들이 열일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얘에 비해서는 얘가 항상 많이 높고요. 에즈락은 이 부분이 6페이지고 기가는 4페이지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리얼 6페이지는 아니고 더블러 구성입니다. 더블러라는 거는 듀얼 아웃풋보단 낫지만 듀얼 아웃풋은 뭐 우리가 흔히 뻥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예, 걔보다는 낫지만 리얼 6페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똑같이 6페이지일 때의 비교고 더블러 6페이지랑 리얼 4페이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크나 커패시터나 모스펫의 품질이 둘이 똑같다고 하면은 더블러 6페이지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원부 구성은 뭐 얘가 페이지 수는 많지만 거의 뭐 도찐개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전원부에 붙어있는 방열판을 보면 기가바이트 쪽이 더 크죠. 물론 상단에 얘는 방열판이 있고 얘는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입니다. 이쪽 방열판만 놓고 보면은 기가 쪽이 확실히 발열 성능이 좋습니다.
방열판 크기도 크기지만 얘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얘는 이거 아시죠? 껄떡쇠. 예. 얘네들은 이렇게 껄떡껄떡 합니다. 이 껄떡쇠가 조금 마이너스예요. 이 뭐 좋은 보드에는 사실 이런 형태의 방열판은 안 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임을 구동시키면서 이 방열판의 온도를 직접 그 접촉식 온도계로 재봤는데요. 그 측정한 영상은 이 영상 말미에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접촉식 온도계로 측정을 했습니다. 아니, 주문한 지 한 열흘인가 만에 온 것 같아요. 뭐 원래 판매물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발송 자체가 늦기도 했지만 이 로젠 택배 진짜 잊지 않겠다네 정말. 보통은 판매물에서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은 받잖아요, 물건을. 그런데 우리 동네 기준으로는 이 로젠 택배는 빨라야 이틀입니다. 아니 뭐 이 동네가 제주도나 뭐 도서상간 지역도 아닌데 장난하냐. 아무튼 뭐 온도를 뭘로 측정을 했든 간에 그냥 손으로만 만져봐도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얘가 훨씬 시원합니다. 뭐 3500S가 6코어 6스레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사를 할 때는 프라임급으로 계속 부하가 걸리는 일도 없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에즈락이라고 해서 뭐 따로 쿨링팬 같은 걸 달아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여름에 케이스 안에 집어넣고 맘 편하게 쓰려고 하면은 이 공냉 쿨러, 이쪽으로 바람을 뿜어주는 공냉 쿨러를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냉 쿨러를 달지 아니면 2열 짭수를 쓸지 이 에즈락 보드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조그맣지만 내가 너를 믿어보겠어. 그 다음은 램 소켓인데 뭐 얘나 소켓이 4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는 최대 128기가 지원이고요. 에즈락은 64기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장착 가능 용량에서는 기가 쪽이 낮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128기가면은 여기다가 32기가짜리 4개를 꽂는다는 얘기거든요. 64기가도 과하다고 보는데 과연 램을 128기가씩이나 쓸 사람이 있을지. 물론 있습니다. 램 용량이 아주 커야 되는 분들이 있긴 있죠.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램 많이 쓰시는 분들 꽤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램 128기가 쓰시는 분들이 과연 이 보드를 쓸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8이냐 64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64도 사실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얘는 램 소켓 걸쇠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얘는 한쪽만 있습니다. 이쪽은 없죠. 쓰기는 무조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달아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를 긴 걸 끼웠을 때 얘하고 이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쪽을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는 첫 번째 PCI 슬롯이 좀 많이 낮게 있습니다. 얘보다 낮죠. 얘는 좀 높게 있는데 얘는 좀 낮죠. 얘네들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얘가 하나짜리를 쓰고 얘가 2개짜리 써야 되는데, 기가보드야말로 만약에 글카를 좀 긴 걸 쓰시는 분들은 램을 빼기 위해서는 글카를 먼저 분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긴 글카가 장착되어 있을 때는 이 아래 것의 열기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램 슬롯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버클럭 면에서는 램 슬롯이 2개짜리가 4개짜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전용으로 나온 보드들은 보통 램 슬롯이 2개예요. 그리고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소문난 보드들 있죠. 그런 보드들도 자세히 보면은 램 슬롯이 2개입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굳이 이렇게 램 소켓을 4개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램 용량을 많이 꽂을 수 있도록 많이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램 소켓을 2개를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용량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할 때 나머지 비어있는 2개를 더 써라. 뭐 그런 이유로 4개를 만듭니다. 사실 그렇게 용량을 늘릴 경우에도 이 2개를 쓰다가 4개로 풀뱅을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8기가짜리 2개로 16기가를 쓰다가 8기가 2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32기가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쓰던 8기가 2개를 팔아버리고 16기가짜리 2개를 사가지고 슬롯 2개에 꽂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램 소켓을 2개 쓰실 때는 얘하고 얘를 쓰는 겁니다. 2번하고 4번을 쓰는 거예요. CPU 소켓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2번하고 4번을 쓰시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2번, 4번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램을 하나만 쓴다, 그럼 어디 꽂겠습니까? 네, 2번에 꽂는 겁니다. 2번에. 이게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XMP 메모리를 쓰는데 2, 4번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1, 3번에 꽂으면 안 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흔한 건 아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쓰실 땐 2, 4번에 쓰시는 게 좋고, 뭐 간섭 때문에라도 1, 3번보단 2, 4번이 낫죠. 아무래도 좀 머니까.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램 같은 경우에 B다이가 C다이보다 좋고 C다이가 D다이보다 좋고 뭐 그런 식입니다. 알파벳 순서가 빠를수록 좋은 메모리예요. 그런데 개체 간의 수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다이 중에 수율이 구린 애보다는 C다이 중에 수율 좋은 애가 낫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면은 양면보다 단면이 낫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재미로나 알아두시는 거지, 뭐 어차피 비다이 메모리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비다이 메모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면 구한다고 단면 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주문하면 다 랜덤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뭐 내 의지대로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사실 좀 운이 따라야죠. 저도 삼성 메모리 8기가짜리 2개 택배로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이것도 받기는 그저께 받았는데 오늘 한번 까보죠. 와, 또 안 보인다, 안 보여. 삼색이 왜 자꾸 울어? 예, 20년 4주차 C다이네요. 예, C다이면은 만족합니다. 하긴 뭐 이 시국에 뜬금없이 B다이가 온다는 것도 이상하죠. 차라리 8기가짜리를 주문했는데 업체에서 실수로 16기가짜리를 보낼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SATA3 포트인데 얘는 6개, 얘는 4개가 있습니다. 칩셋이 제어하는 SATA 포트는 4개씩 서로 같고요. 얘는 2개가 더 서비스로 있죠. 에이스사타. 이 검은색 4개 말고 회색이 에이스사타입니다. 이것도 제 기준으로는 4개도 차고 넘치는데 뭐 이 SATA 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죠. 예, 그렇게 SATA 포트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가보드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SATA 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뭐 이 정도 SATA 개수 차이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다음은 PCI E슬롯인데요. 구성은 같습니다. 3.0 곱하기 16 하나, 2.0 곱하기 16 하나, 2.0 곱하기 1 하나. 이렇게 구성은 같고 배열만 조금 틀리죠. 배열은 에즈락이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M2 슬롯이 PCI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글카를 꽂았을 때 간섭이 없어요. 얘는 기가는 1번 PCI 슬롯이 이거, M2 소켓도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SSD에 사제 방열판을 달 경우에는 이런 거 좀 두껍죠, 방열판이. 그래서 이건 만약에 여기 끼우면은 글카를 못 끼웁니다. 이렇게 방열판이 두꺼울 경우에는 글카를 아래쪽에 꽂든가 SSD를 이쪽에 꽂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슬롯을 바꿔 꽂게 되면 약간씩의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보드는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이 램 소켓 걸쇠 부분도 그렇고 조금 그 설계에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에즈락은 비교적 간섭이 없는 위치에다가 M2 슬롯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칭찬해. 기가바이트는 M2 소켓이나 램 소켓하고 약간의 간섭은 있지만 이 슬롯 간의 간격이 넓어가지고 만약에 글카를 2장을 쓰실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넓은 환경에서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PCI 슬롯이 이 테두리 부분이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예,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좀 더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M2 소켓은 이 두 보드 모두 다 2개씩 가지고 있고요. 기가보드는 두 소켓 모두 다 PCI 3.0 기반인데 위에 소켓, 그러니까 1번 소켓이죠. 1번 소켓은 곱하기 4 모드로 동작을 하고 아래 소켓은 곱하기 2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쓸 경우에는 1번 소켓에 꽂는 게 바람직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글카 슬롯하고 약간의 간섭이 있긴 있어요. 에즈락은 기가바이트랑 마찬가지로 1번 소켓은 PCI 3.0 곱하기 4로 동작을 하는데 2번 소켓은 SATA3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소켓에만 이 울트라 M2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M2 SSD를 하나만 쓰실 분들은 뭐 두 가지 보드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2개를 쓰더라도 하나가 SATA 방식의 SSD를 쓰실 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개를 쓰시면서 2개 다 PCI 3.0 기반의 M2 SSD를 쓰시는 분들은 기가보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가보드는 1번 M2 소켓을 사용하면은 요거 2개, 그러니까 A사타 2개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2번 M2 소켓을 쓰게 되면은 요거 사타 2개를 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M2 소켓을 만약에 이 2개를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SATA3 단자 중에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요 아래에 있는 2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즈락은 1번 M2 소켓은 SATA 단자하고 충돌이 없고요. 2번 M2 소켓을 사용하게 되면 SATA3 3번 단자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SATA3 3번이 요 2개 중에 요쪽 거의 위에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번 M2 소켓하고 SATA3 3번은 2개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겁니다. 다음은 오디오 쪽인데 칩셋은 둘 다 리얼텍 ALC892 동일한 칩셋 쓰고 있고요. 오디오 파트 부분에 이렇게 차폐 실드 있는 것도 두 보드 다 똑같아요. 오디오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얘는 3개고 에즈락은 3개고 기가바이트는 6개예요. 둘 다 7.1 채널까지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에즈락은 출력 단자가 3개, 기가바이트는 6개입니다. 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이 연두색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게 뭐 6개냐 3개냐는 사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핑크색은 쓸 때도 있어요. 예, 마이크 단자죠. 이 핑크색 단자는 뭐 당연히 두 보드 모두 가지고 있고요.
필수 헤더 포함해서 각종 헤더들은 다 비슷한 개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3.0 하나, 2.0 두 개, 프론트 패널 헤더, 스피커 헤더, 프론트 오디오 헤더, TPM 헤더, 컴포트 헤더, 샤시 침입 헤더. 여기까지는 뭐 두 보드 다 공통적으로 같은 개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가보드는 SPDIF 출력 헤더랑 RGB 스트립 헤더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헤더들이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기가보드 쪽이 더 낫겠고요. 펜 헤더는 에즈락이 한 개가 더 많습니다. CPU 펜 포함해서 총 5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기가바이트는 4개예요. RGB 헤더도 두 보드 다 같은 개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CPU 펜 LED 헤더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RGB 헤더가 에즈락은 이렇게 두 개인데 얘가 5V, 얘가 12V예요. 기가바이트는 두 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가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퍼를 바꿔가지고 5V로 쓸 수도 있고 12V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점퍼 세팅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가변 형태라서 더 편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다 같은 전압으로 동작된다는 그런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5V 아니면 동시에 12V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V 하나, 12V 하나가 따로따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가변형이 아니고 고정형이지만 뭐 하나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V 하나, 12V 하나.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이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후면에 있는 IO 포트 쪽입니다. 위에 게 기가보드, 아래 게 에즈락이에요. 이 부분은 똑같죠. USB 2.0 두 개랑 PS2 하나. 내장 그래픽 출력 쪽은 에즈락이 D서브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DVI하고 HDMI는 뭐 두 보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HDMI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각각 해상도는 4096에 2160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K 출력이 가능한데 주파수가 기가바이트는 60Hz고 에즈락은 24Hz예요. 이것도 뭐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내장 그래픽으로 4K를 쓰실 분들은 기가바이트 보드가 유리합니다. 뭐 얘네들은 해상도가 다 1920에 1200이고요. 4K로 출력을 하려면 HDMI 단자를 써야 되는데 주파수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USB 3.1 Gen 1은 서로 4개씩 있고요. 얘는 요렇게 4개, 얘는 요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USB 3.1 Gen 2인데요. 기가보드는 타입 A로 2개가 준비가 돼 있고 에즈락은 타입 A 하나, 타입 C 하나 이렇게 따로 1개씩이 있습니다. 랜은 둘 다 리얼텍이고 얘는 8118 게이밍, 얘는 8111H입니다. 이 8118하고 8111의 차이는 속도나 품질은 같고요. 8118이 게이밍 쪽으로 좀 더 할당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디오 쪽 출력 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자 수가 6개, 3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제품의 대략적인 비교를 해드렸고요. 가격은 아래 자막으로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보드는 요즘에 뭐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 치면은 이 두 가지 보드 모두 현금 기준으로 10만원보다 아래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이 가격대에선 정말 잘 만들어진 보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골라도 특별히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드를 고르실 때는 꼭 자기한테 맞는 기능을 따져야지 단순한 스펙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램 장착 가능 용량이 얘는 128GB, 얘는 64GB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128기가를 다 쓰실 게 아니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뭐 사타 포트도 얘는 6개, 얘는 4개인데 내가 정말로 사타 포트를 뭐 5개, 6개를 써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기가보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 6개, 4개도 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이런 사소한 스펙적인 우위는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보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저는 어떤 보드를 고를 거냐 하면 저는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새 또 보드 어디 갔어? 아무튼 이쪽에 있던 애 있죠?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얘도 괜찮긴 한데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원부 온도 실측한 영상 마저 보실 분들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원부 방열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얘는 그다지 온도가 높지 않아요. 얘가 뜨겁지 항상. 그래서 이 방열판의 온도를 한번 재보려고 이게 지금 온도계거든요. 이게 접촉식 온도계인데 이 한쪽 끝에 보시면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이게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는 이 센서를 온도를 재려는 물체에 갖다가 접촉을 시키면은 그 온도를 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 손가락 끝에 체온을 재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냥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 손가락 끝에 체온을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이 방열판에 갖다가 붙여 놓을 겁니다. 이거 아시죠? 얘로 집어 넣으려고요. 마침 또 얘가 또 금속이에요. 열전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센서를 저 방열판에 집어 넣으면은 최소한 방열판의 온도는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센서 부착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라임을 돌리면서 전원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나, 정확히는 저 방열판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나, 그걸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쪽에 이제 쿨링팬을 달고서 또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부팅 초반의 온도입니다.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분 정도 세워놨다가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팅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예, 현재 쿨링팬은 동작 안 하고 있고요. 센서는 저쪽 방열판에 저렇게 물려놨죠. 예, 이 상태에서 프라임을 구동시켜서 본격적으로 CPU에 부하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작은 FFT 실행하겠습니다. 예,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프라임 구동한 지 아직 10분 안 지났는데 예, 온도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프라임 구동한 지 한 20분 정도 경과했는데 일단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55.2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55.6도라는 온도만 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오차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제 측정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오픈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계절도 본격적으로 더운 계절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부하를 받는 작업을 할 때는 아마 추가적인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쿨링팬을 동작시키는 환경에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온도가 충분히 안 식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쿨링팬이 좋긴 좋네요. 자, 스몰 FFT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20분째 돌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속 31.2도, 31.3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쿨링팬을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큰데 현실적으로 케이스 안에 장착할 때는 이 쿨링팬을 달기가 사실 만만치 않죠. 예, 물론 프라임처럼 CPU를 100% 풀로드해서 쉬지 않고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그냥 쿨링팬 없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케이스가 좀 답답해서 발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한여름에 계속 더운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냉 쿨러보다는 사실 이쪽으로 바람을 뿜어내는 그런 공냉 쿨러 쓰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프라임 30분 좀 넘게 돌았는데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부 온도는 양호하고요. 계속 31점 몇 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배수 저하, 클럭 저하는 없었습니다. 예, CPU 전압도 꾸준하게 1.28V 유지하더라고요. 이번에는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 가지고 전원부 온도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일을 많이 하면 계속 전원부에서 CPU한테 높은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착한 온도계가 이 전원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열판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저 부분의 어떤 온도의 절대값을 측정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대적인 비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50도고 하나는 60도가 나왔다 치면 그 50도하고 60도라는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느 쪽이 더 발열이 심한지는 확실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비교는 확실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라임 95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지금 1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방열판이 커서 그런지 온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네요. 예, 이제 40도 돌파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분 정도 돌았는데 테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분 돌았고요. 온도는 43.4도. 예, 확실히 방열판이 커서 그런지 B450M 프로4에 비해서는 좀 우수한 발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굳이 쿨링팬 안 달아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비교가 목적이다 보니까 쿨링팬 동작시키고 다시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쿨링팬 동작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예, 프라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방열판이 데워진 상태에서 테스트 시작했는데 지금 쿨링팬 때문에 오히려 온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프라임 한 23분 정도 돌았는데요. 테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도는 동안 방열판 온도는 약 27도까지 떨어져서 요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라임 종료했고요. 프라임을 지금 한 23분 정도 돌렸는데 23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돌려도 27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료를 해가지고 오히려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방열판의 구조와 크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전원부 온도면에서는 확실히 어로스 엘리트 쪽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쿨링팬의 동작 여부와 관계없이 키든 끄든 어로스 엘리트 쪽이 확실히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는 한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전원부 쪽에 특별한 쿨링 없이 그냥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